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마지막 날 31일 네, 부동산 별별 수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뭐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 꼽아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기분 좋은 얘기 중에 하나, 스마트 시티. 사실 뭐 스마트 시티라는 요새는 뭐 스마트라는 단어가 뭐 어디에도 다 붙으니까, 그죠, 소장님? 네. 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좀 다른 건가요? 스마트폰이 좀 확대되는 도시 규모로 확대되는. 그러면 스마트폰이 커지나요? 사실 이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다고 할 때는 뭐가 스마트폰이야 써봐야 알고, 스마트폰도 사실 개선이 돼봐야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랑 네. 지금 스마트폰이랑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스마트 시티도 시티가 스마트해지는 건데 초기에 도입되는 데랑 앞으로 만들어질 스마트 시티랑은 또 뭐 차원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스마트 시티를 정부에서 지정하겠다. 이제 정부 주도로, 국토부 네. 주도로서 시범 도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막 신도시들 추진하고 있는 데들, 이제 네. 이런 지역들에서 우리 지역을 스마트 시티 뭐 하게 해주세요. 좀 이런 많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제가 한 40여 곳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2군데 정도를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죠? 일단 이게 지금 지정된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지정될 것이다. 더 지정을 할 건데, 일단 이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국토부에서 2개를 지정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세종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5-1 생활권이 이제 하나가 지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부분 일부가 또 이렇게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지정이 되면 진짜 스마트폰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있어야죠. 이게 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주거 인프라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확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방범, 보안, 뭐 길을 가는데 깍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가 났다고 하면 거기 카메라 딱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바로 출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지요. 뭐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불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도시를 계획할 때 최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도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뭐 요새 그 무슨 전기라고 하죠? 그 스마트 그리드 아니야 뭐더라.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든 지열 에너지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뭐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도시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조금 도시 계획을 하나 봐요. 아예 그냥 빈 땅에서 시작하는 개념에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2군데 정도 이번에는. 저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얘기를 보고 사실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제 관심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자율주행 사고 난다고. 자동차는 근데 아직은 도입하기가 어렵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버스 전용 차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여기 그 자율주행 전용 도로 뭐 이런 거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산업도 같이 맞물려서 그에 따른 기술도 성숙해져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니까 저도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이잖아요. 네.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으니까 결국 관주도로 해서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삶이 좋아질 것도 같지만 불편할 것도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24시간 감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있겠죠. 포함되겠죠. 뭐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구글에서 왜 CCTV를 네. 모든 CCTV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연동을 시켰다가 네.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한번 소송을 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주요 도로 CCTV밖에 못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실 이게 그런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스마트 홈 개념,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홈 개념의 IP 카메라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뭐 TV에서도 광고 많이 하긴 하는데 집안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밖에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없나 볼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중국 제품들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 카메라를 해킹하면 사실 남의 집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게 있어서 막 그러네.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 보안이 깨지면 사실 되게 보안 취약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특히 그렇겠다. 중국 제품들에서 그렇겠다. 그래서 그 얘는 영어처럼 되는 거네. 이렇게 단자 열어가지고 이렇게 찢게 딱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네트워크로 물려 있기 때문에 아이디 비번 해킹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지면서 생활과 삶은 편안해지지만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술이 발전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 시티가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기간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빈 땅에서 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일단 시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빨리 만들어서 보여주고 다른 데들도 도입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18년 상반기에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2021년, 2022년에는 이 반영이 되어 있는 도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2개 지정을 한 거고, 그다음 지자체들 지방으로부터 이제 다시 그 신청받는 신청을 것들? 받아서 그 중에 하반기 정도에 한 2군데 정도를 더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2022년 정도 되면 시범 사업 한 4개 정도 하는 데들이 다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서울 수도권 주변에서도 이 스마트 시티 제발 좀 막 이렇게 요청하는 그 지역민들 많이 계셨는데 사실 서울 쪽에서는 수도권 쪽에는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어서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걸 보러 내가 또 세자구시까지 내려가 보고 막 부산까지 가기는 좀 그래서 왜 가면 되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참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이 자, 있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방송이잖아요. 네, 네. 네. 부동산 시장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마트 시티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얼리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 자동차 중에서 말씀하신 전기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테슬라 모터스가 그런데 그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어떤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얘기해 보면 되게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향유하는 것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이제 좀 부유한 분들이 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된 도시라고 하면 좀 더 가중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적용돼 있는 도시 만약 집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선택할 의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관심이 많아. 아 그러시군요. 네.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스마트 시티 지정이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본질 주거의 본질 가치는 입지와 당연히 이제 맞아. 그쪽에서 입지랑 맞아. 이제 거기에서 오는 게 더 크긴 한데 그게 옛날에도 뭐였더라?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을 했을 때도 네. 사실 지정하고 나서 그 효과가 바로 시장에 미치지 않거든요. 그게 언제 미치냐면 가시화되고 그거를 이제 첫 입주 물량이 나오고 사람이니까 좋더라. 와닿는 경험치들이 쌓여서 그게 세상으로 맞아요, 퍼져야 맞아요. 의미가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네.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부분이 뭐 장기적으로는 호재이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네, 어차피 그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음. 이제 경험치들이 쌓일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경험치들이 다른 도시들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도 보면 이제 이건 시범도시 지정은 빈 말 그대로 백지에서 시작하는 데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 외에 기존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혁신 도시라든가 신도시들에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표현이 참 웃긴데 저는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는 쪽에도 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해서 너무 스마트는 다 붙는다니까 지금. 구도심이나 이런 지역을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도 네. 일부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기능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험 자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쪽에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대에 도태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세종하고 부산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세종이랑 부산은 좋지 않나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세종은 뭐 언론에도 최근에 뉴스 보면 뭐 네. 3억에 분양받은 집이 5억이 됐네. 뭐 그래서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세종하고 부산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됐다라는 게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마을 운동이야? 아유 그렇게 해야지.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갈까요? 네. 네. 이제 제초안에 관련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더니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초안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다. 아, 저 자전거래? 자전거래. 예, 맞다. 자전거래. 그렇죠. 재건축 죄송합니다. 초과이익 네, 그 얘기하고 예. 제초안에 관련돼서는 다들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근데 다들 이게 시장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얘기한 거하고 내용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우리가 사실 언급을 했었죠. 언제였죠? 지난주 방송하면서 제초안이 거래가 돼서 제초안 문제로 인해서 부담금이 뭐 엄청나게 부담될 수 있다. 근데 네. 한편으로는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 관련돼서 조합원 자격 이전에 대해서 뭐 풀어주는 거, 네.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일주일 지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인데,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이 정부 국토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매수세는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이 적용이 확실시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매수세는 조금 진정이 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래서 약간 흐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1월 25일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된 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 그 다음에 전국의 1주택자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가 풀리면서 풀리죠. 거래되는 물건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거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되고 있나요? 예, 이제 거래가 이제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풀렸네 드디어. 예,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물건들만 거래가 가능하니까 되게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1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확인해야 되겠다 진짜. 예,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국의 1주택자 이게 세대 기준이거든요. 1세대 1주택 전국의 1주택 이것만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매수자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진짜로 이제 이게 만약에 거래를 했는데 그렇게 매도한 매도인이 전국의 1주택자가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하면 청산 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완전 큰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렇게 거래는 할 수 있도록 풀리긴 했으니까 이거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제초안을 피한 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예.
그래도 어쨌든 높은 가격에 거래될 거였으니까 그래도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 네. 거래가 되는 게 좀 더 시장에 좋은 것 숨통은 같아요. 어느 정도에 트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 1주택자 부분은 예전에 우리 네. 뭐 할 때 세금 감면인가 뭐 할 때 1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취득세인가 뭐가 감면해 준다 그래서 네. 그때 동사무소 가서 1주택자 확인서를 띄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거를 참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네.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이면 이 사람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걸 떼면 알 본인 수가 거니까. 있는데 본인 이 사람이 그렇지. 보유를 맞다, 하고 맞다.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면 나오는데 세대원이니까 당신 주민등록 갖고 오세요. 세대원 다 까세요. 그다음에 세대원별로 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그게 첨부를 첨부가 돼야 되겠네. 근데 매도인들이 예.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팔아야 돼? 아 믿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이 거래라는 게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뭐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나 다 알아서 이제 다 유두리 있게 해결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슈는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진짜. 아무튼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인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개정이 됐지만 이게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이냐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네. 사실 조금 얘기 더 할게. 음. 이게 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보면 표현이 약간 모호해요. 1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전국의 1주택이냐 아니면 그 재건축 단지의 1주택이냐 뭐 이게 되게 그 재건축 단지의 1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애매하게 써졌어요, 법 내용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쪽에 질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이게 대체 이 1주택 개념이 뭐냐.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좀 이 법 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네. 국토부 쪽 담당자랑 자기는 얘기를 해봤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에 받은 얘기로는 네.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전국에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말 그대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했고 한 경우에만 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좀 풀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건축 단지에서 1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그 전국의 1주택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내용이 맞고 그런 내용으로 각 구청에도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 변경하고 하는 업무 자체 구청에서 하니까 다 구청에도 다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되게 중요하게 짚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복잡해요. 너무 함정이 많아요. 뭐 재개발 세법상 1세대, 뭐 주민등록법상 1세대, 뭔 놈의 세대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동산. 말이에요. 네. 별별 수다 보시면서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3월 거래량은 3월 이후 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 1월 1월 말이 돼서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부동산 기사 뉴스에서 보면 거래 절벽, 지금 거래량이 절벽이고 시장이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다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딱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월 달 거래량이 강남 4구 거래량이 2,000건이 넘는데 2,000 몇백 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늘었고 통계를 뭐 집계한 이후로 1월 달 거래량 중에서는 최다 거래가 될 정도로 부동산 거래량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전역의 거래량들이 폭증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매 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매매 아니요, 거래가 매매 거래.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무튼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든 어떤 매매든 간에 이게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거든. 어떤? 4월부터는 4주택자 50%잖아요. 네. 양도세율이. 네, 그거 피하기 위해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30% 이내 3억 이내에서 뭐 증빙이 되면은
뭐 그러니까 좀 할수 낮게 있잖아요. 해서 아는 사람끼리 증여 대신 네. 매매 형태로 해서 그렇죠. 했다. 매매 형태로 해서 팔고 그 사람이 그거 너무 위험한. 매도를 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해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그 공제 네. 증여세 공제에 관련된 부분이 증여 공제가 이제 네. 좀 줄죠. 줄죠. 네, 올해 좀 줄었죠. 맞아요. 네. 그 내년 더 줄잖아요. 네, 매년 줄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 그런 이런 얘기도 되나? 뭐? 많더라고. 어. 문의가 많아. 문의가 많아요. 네. 문의가 많아. 근데 그렇게 증여 관련 치기에는 문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이 음. 서울 같은 경우에 4,480건. 사실 작년 1월은 경기가 안 좋았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1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17년 1월은 좀 침체기였는데요. 근데 그때 4,480건이었는데 올해 지금 아직 이제 오늘까지 집계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예, 8,556건이래요. 그러니까 약 작년보다 9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이 6,823건으로 제일 많았는데 그때보다도 한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 중과 부분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팔고 싶은 사람도 이참에 그냥 중과 받기 전에 다주택자들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그 저희 카페 팔고 싶을 것 같아. 카페 내에서도요 보면 드디어 집 샀어요. 결국 계약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후기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1월달에. 그래서 사실 전 그걸 보면서 거래들이 되는구나. 제 주변에서도 집 관련해서 얘기하던 사람들 중에 드디어 샀어요. 결국 계약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빈도보다 많이 들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는 어쨌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 거래했다는 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나치게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해서 증여하시게 되면 되려 양도세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특수관계자 내에 지나치게 금액을 낮게 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는 거. 세무조사 조심. 네. 저 아는 분도 네. 세무조사 네. 지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힘들대요. 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네, 적당한 선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아무래도 가까운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셔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거나 사전에 미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으시고 진행하셔야지 그 카더라 통신만 믿고 가셨다가 맞아요. 세무 상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막 서울하고 수도권은 뜨거워서 될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 또 새로운 얘기 하나 하셨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과 위축 지역을 지정하겠다. 이게 유행이 또 갑자기 또 네. 이거 네모탕 정책인가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네. 사실 비아냥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수기 지역은 사실 사라는 지역이고 정부가 공인한 사라는 지역이고 이제 침체 지역은 정부가 공인한 사지 말라는 지역이니까 가면 안 되는 거를 정부가 집어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 되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기사 댓글에도 보면 나오는데 저는 좀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정부가 사라 그럴 때 산 사람들 예를 들어 뭐 특정 기간 내에 샀으면 뭐 양도세 안 물리겠다고 했던 기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 훨씬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맞춤형 보면. 지금 시장이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뜨거운 지역도 있고 오히려 너무 추운 지역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양새가 일부 있으니 이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좀 군부를 지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지정이 돼서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게 세제 지원하고 금융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거는 고민해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청약 1순위? 예, 1순위도 되게 뭐 한 달만
가입하면서 원래 저도 청약통장이 네. 돈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네. 전혀 아예 돈도 안 났어요. 네. 있는데 혹시나 여기 이게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써볼까 싶어서 한번 돈을 넣어볼까, 예, 청약금 넣어놓을까 네.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네. 이거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면 네. 해볼까 해요. 진짜? 해볼까 해. 생각이 비슷하네. 해볼까 해. 네. 그래서 대구로 갈까요? 이제 어디가 지정될지를 봐야죠. 예. 그게 봐야죠. 예, 네. 예. 왠지 왠지.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꼭 항상 이렇게 추격 매수보다 때때로 보면 남들이 관심 안 갖고 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에 미리 좀 묻어놨다가 시간 지나서 보면 좋았던 경우들이 많아서. 어차피 부동산 장기 투자니까 장기 투자로 보고 접근하면 그렇게 조바심 떨 일도 없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가면 대출 규제도 없고 집을 사주세요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가는 거니까 사놨다가 장기적으로 좀 들고 있다가 임대사업자 내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나는 국토부에서 상 안 주나? 상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부 정책에 뭘 했다고? 반기는 적이 없거든. 뭘 아니 왜 사람은 사고 팔려면 팔고 네. 했으니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얘기는 요쯤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죠. 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다가 예. 네. 26일 날 상가임대차 드디어 보호법. 상가임대차 네. 보호법 개정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네. 5%로 제한하겠다. 네. 아, 이거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상가 임대료를 연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건데 뭐 이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혜택을 받는 임차인들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뭐가 달라지냐면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옳을 것인지,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네.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임대인 입장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세입자를 드릴 때 너무 저렴하게 세입자를 임차인을 드렸다가는 잘못하면 발목이 묶여서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공실로 놔두자니 이것도 그 추가적인 금융 비용, 기회 비용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임대료가요. 네. 실제로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임대료 9%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수한 상권 막 말 그대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임대료가 폭증하는 그런 상권 아니고서는 사실 실제로도 9%가 아니라 5% 이내에서 상승되는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더 많지. 예, 대부분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9%라는 거는 일종의 안전망 같은 개념인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고가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한적으로만 보호되는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아니요, 있고. 그 범위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범위도 가입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저도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놨지만 일종의 강행 규정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임대인은 또 임대인 나름대로 꼼수를 부릴 수가 있고 나 건물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안 돼. 그 뭐죠? 대전 고법에서 판결 난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참고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따라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바쁜 몸이라 사실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좀 뭐, 실무에서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내용에 따라서 5% 이내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사실 임차인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임차인들이 사실 좀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좀 위반해서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을 쪼기 시작하거나 막 하면 사실 아무튼 좀 제가 임대차 시장에서 이 관계에서 보면 딱 법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상의 사실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다만 취지 자체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방지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새이니까 이게 좀 더 이런 분위기가 확대가 되면 세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임차인 입장을 살펴보면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일단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버는 수익을 전부 임대료로 갖다 바치다 보니 결국은 난 남는 게 없었다라는 게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 골자였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지나치게 급격하게 올리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죽어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들은 죽어있던 상권, 이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거의 상권이 살아있지 않았던 지역에 되게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니까 들어갔는데 그렇죠. 상권이 살아나니까 임대료가 주인들이 이제까지 내가 못 받은 것들 지금 더 주겠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에 준해서 말 그대로 9%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을 계속 해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사실 5년 이제 5년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임차할 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상권을 실컷 5년 동안 장사해가면서 이 지역을 키워놨는데, 가게를 키워놨는데 그렇죠. 5년 뒤에 뭐 임대료는 그냥 그럼 5% 이내에서만 올려받을 테니까 계세요. 대신 5년 후에 재계약은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사실 그 지역 자리를 키워놓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결국 나가야 되고, 그럼 그렇죠, 물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이 더 달라고 하는 걸 계속 5년 이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 더 달라는 것을 수용하고 해야 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은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임차는 있는 게 있고,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뭐야?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시급이 늘어난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임대료 늘어나는 부분보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임차인 그 직원들 급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실제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예. 고용안정자금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월 약 한 13만 원 정도 늘어난 시급만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부분을 들어요.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소득 자체를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을 늘려서 소비도 그만큼 더 늘리게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취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뭐 급여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 반대급부죠. 뭐 아파트 경비 뭐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아웃 드시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되게 이게 올해부터 시작돼서 뭐 이제 메뉴 가격들 어쩔 수 없이 올린다. 주변에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 그 상권 하에서 저도 얼마 전에 월세 저도 올려드렸거든요. 뭐 5% 당연히 초과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저도 그냥 계속 있고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됐는데. 장 사장님은 좀 많이 버니까. 농담입니다. 오해하실라.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임차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현재는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앞으로 뜰 것이 예상되는 상권에 들어가면 초기 시장에 들어가면
굉장한 큰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어디 있을까? 그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년만 한다면 네. 5년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근데 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꼭 5년만 하고서 장사 접는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5년 이후 상관없어요. 그 대전고법에서 뭐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은 예. 5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다라고 고법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 취지가 결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 한들 계약이 해지시킬 수 있어도 계약 해지가 돼도 임차인의 권리금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도 네.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금액이냐 아니냐. 그거는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네, 일단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부의 추세도 그렇고 국민들이 시선도 그렇고 이제 서민들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점차 확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마지막으로 그 판례는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판례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공부 좀 해볼게요. 네오비 밴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특히 그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얘기들은 거기다가 신문을 스크랩하기가 좋잖아요, 밴드가. 그래서 거기다가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상가임대차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약속을 하면 못 지키니까. 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만간 네이버에서 부동산 매물을 볼 수 없을 예정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카페 운영자니까 네. 카페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이 동네 무슨 일 있나요? 네이버에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지요? 라면서 지역별로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갔는데 매물이 거의 없다. 매물들이 실종됐나요? 그래서 이거 허위 매물들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된 물건들 거래 완료시키고 이러면서 그래서 물건이 없는 거예요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용은 그게 아니죠. 그게 그것도 있고 그 아닌 부분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예. 있어서 저 아시는 분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허위 매물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 올려놨던 것들을 싹 다 신고를 해서 싹 정리를 했대요. 네이버 1인당 신고 몇 번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한 달에? 몰라요. 5번 할 수 있대요.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거를 서로 이렇게 사람마다 네. 해가지고 네. 그런데 모여가지고 가격 시세보다 안 맞는 물건들 정확한 물건 아닌 것들 신고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거예요. 네. 그게 신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네. 그 아시는 분이 해주신 얘기가 일주일 딱 활동을 하고 네. 매물이 싹 사라지고요. 네. 약 1,500세대 되는 아파트 아파트인데? 단지에 네. 매물이 하나래. 아, 없다는 얘기지 진짜.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매물이 없다라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촉발됐던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뭐 열심히 네이버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떤 뭐 더 좋은 노출이 가능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 광고하는 게 한 건당 1,700원 더 나가서 뭐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틀리지만 한 건당 2,000원 정도 비싼 경우에는 거의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개면 한 달에 20만 원이고요.
10개가 아니라 100개면은 200만 원인 거예요. 이거 굉장한 부담인데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많은 물건을 올리는 사람들이 더 활동 지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광고를 더 많이 하라라는 얘기인데 허위 매물에 대해서 단속은 잘 안 하면서 광고만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강하게 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네이버 불매운동, 다시 얘기하면 네이버 부동산 셧다운제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니까 일단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시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자체를 완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그 매물을 이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곳에 올리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방에 들어가시면 어차피 매물 자체는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한방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위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데, 물론 네이버보다 적을 거는 확실하고요. 완벽하게 허위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거래된 거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방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끼리 공동 중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을 일정 매물에 대해 외부에 노출을 시켜서 손님들이 직접 그 매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래정보망이 한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한 대한민국 유일한 거래정보망 한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부동산 매물에 관련된 정보는 한방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물 정보 답착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대신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한방 써봤는데 네. 웹사이트 들어가서 좀 봤는데 네. 어제 보니까 매물이 너무 없던데. 한방에는 매물이 너무 없던데. 그쵸. 그리고 느려. 좀 맞아. 개선이 돼야 돼. 투자하겠죠 이제. 네. 제가 31일부터 오늘부터, 그러니까 네. 사실상은 내일부터일 텐데요.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한방이 공익 광고로 분류가 돼서 국토교통부에 인증 마크를 달고 그리고 KBS의 방송 전파를 타는 것까지 시작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월 800회 이상 CF PPL 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거는 난 모르겠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쓸만한 서비스로 좀 만들어 놓고 한다고 좀 합니다. 했으면 해요. 저는. 그 정도 투자하는데 설마 한방 개선에 투자 안 하시겠어요? 사실 불편하다고 말이 많아. 그런데 처음부터 편한 게 어딨어요.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지. 네. 자, 일단은 사실 이 내용은 말씀 꺼낸 이유는 카페 안에서 이렇게 부동산 매물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잘 안 보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들리는데 협회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니까 정작 매물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는 답답한 질문이 있을 때 이쪽에 가면 매물들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거고요. 맞아요. 저는 네이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방 찾아보시고 정보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면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다 했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모션도 같이 해주셔야죠. 자, 오늘 1월 31일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처음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게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쉽게 얘기했던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